자, 안녕하십니까. 자, 1강에 이어 두 번째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자원 분포 및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강 때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말도 많이 꼬이고 했는데 2강 때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1강이 전통 생활 모습과 자연 환경이었다면 2강은 이제 좀 더 현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세아니아 지역은 1강에선 거의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 요 2강에서는 오세아니아 지역도 많이 다루게 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원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만큼 자원도 굉장히 많이 채굴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원이 존재하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동아시아의 중국입니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철광석, 구리 등 넓은 영토에 걸맞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국 하면 꼭 알아두어야 할 자원이 바로 석탄입니다. 세계 최대의 석탄과 히토류를 보유하고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석탄이 중국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거든요. 아직도 그래요. 중국이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쪽으로 전환을 매우 빠르게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 국가이면서 석탄 생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토류라고 하는 자원도 중국에서 풍부한데 이게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쓰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자원이라고 하죠. 이것도 필요가 꼭 필요한 그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가 없어서 막 그 생산을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산업 분야도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중국이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이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자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특히나 아프리카라든지 남부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자원 개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의 여러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석유랑 천연가스, 우리가 석유는 주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석유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특히나 브루나이 같은 나라는 진짜 아주 작은 나라지만 석유 하나로 굉장히 부국이 됐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지역에서 좀 생산이 되고 주석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요. 그죠? 원석유가 이렇게 생겼다는데 우리가 그 캔 가공할 때 필요한 이런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들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식량 자원으로서 플랜테이션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나나, 커피, 고무 등 작물이 재배되면서 쌀과 같은 주식은 생산 비율이 좀 내려가고 이러한 상품 작물들의 어떤 그 재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아까는 그 자연환경 다룰 때는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굳이 이렇게 길게 발음한 이유가 뭔가요? 호주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지리 교과서의 어떤 편집 기준이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불리우는 명칭을 위주로 한다. 다만 몇몇 예외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주라는 명칭은 우리 편집 기준상 없다고 합니다. 그죠? 한자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좀 길죠? 길지만 우리 지리 교과서에서는 호주라는 표현 대신에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씁니다. 비슷한 말로 이제 비슷한 사례로 스페인이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에스파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자, 어쨌든 이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은 서부의 순상지 지역 우리 2단원 때 배웠을 거예요. 순상지에서 널리 관찰되는 작물이 아니고 널리 관찰되는 자원으로 철광석이 있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동부에 고기 습곡산지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동부에 고기 습곡산지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주변에서는 석탄이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철광석과 석탄 두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북부 열대 지역에는 보크사이트라고 해서 알루미늄 가공 재료도 분포하고 구리도 널리 분포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자원
철광석, 그죠? 순상지에 있는 철광석과 그 다음에 고기 습곡산지에 있는 석탄 두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몬수아나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의 주요 자원 수출 비중입니다. 자, 세계의 총 수출량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자, 세계 총 수출량 중에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보니까 자, 석탄은 인도네시아와, 자, 여기 가려졌지만 이거 오스트레일리아거든요. 자,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합쳐서 전 세계 수출량의 60%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아, 선생님, 아까 중국은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석탄과 희토류를 보유했다면서요. 네, 중국은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채굴하지만 국내에서 다 써요. 그리고 심지어 수입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석탄은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양대 강국으로서 많이 수출한다. 그리고 철광석은 오스트레일리아 혼자 세계의 절반을 먹습니다. 세계의 절반 50.8%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출되는 걸로 통계가 잡히죠. 그 다음에 고무하고 팜유는 아까 우리 그 플랜테이션 얘기했잖아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이죠. 자,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고무와 기름야자 농장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하는가 봤더니 고무는 타이와 인도네시아. 그래서 타이와 인도네시아. 고무는. 그다음에 팜유는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 자, 지금 여기 괄호쳐 있는 나라들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석탄은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철광석은 오스트레일리아 혼자 세계의 절반, 그 다음에 고무는 타이와 인도네시아, 팜유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각 지역들의 이런 주요 수출품들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원이 어떻게 이동되고 활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규모나 산업화 시기, 경제 발전 수준이 모두 달라서 지역 내에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어요. 어떤 지역은 경제적인 사정은 별로 안 좋지만 자원이 풍부하고, 어떤 지역은 노동력이 부족한데 자원이 풍부하고, 어떤 지역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은데 자원이 없고, 뭐 등등 상황이 뭐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 자원에 오고 가는 이런 그 소통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나 봅시다. 먼저 석탄은 아까 오스트레일리아랑 인도네시아에서 동아시아와 인도로 수출됩니다. 중국이 석탄 최대 생산 국가이지만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중국도 석탄을 수입해 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로 수출되고, 철광석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아시아 지역. 철광석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 제철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천연 고무는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동아시아 지역, 우리 지역으로 가공돼서 수출대로 들어오고, 주석도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지역. 뭐 팜유도 세계 수출의 3분의 2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팜유도 특별히 이제 행선지가 안 써 있지만 팜유까지 다 해서 모든 자원이 마치 블랙홀처럼 빨고 들어가는 게 바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죠. 동아시아 지역. 그죠? 이게 지금 말이 좋아 동아시아 지역 거의 중국 아닙니까? 그죠? 중국이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공장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가 직접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공업의 원료로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쫙 들어간다. 그래서 출발 지점은 아까 앞에 그래프를 통해서 봤고, 도착 지점은 예외 없이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못지않게 인구가 많은 인도, 이런 곳으로도 자원이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잠깐 유선도를 잠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철광석이나 석탄이 크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까만색 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가고 있는 철광석, 회색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가고 있는 석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석탄이 굵은 선으로 나가고 있는 거 확인되죠? 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철광석 나가고 석탄 나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석탄 나가고, 행선지는 거의 도착하는 지점은 거의 예외 없이 동아시아 지역이고, 그죠?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석탄의 일부는 또 이렇게 인도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출발 지점이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네시아구나. 여기서 한중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산업 구조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일본 하면은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 자동차입니다.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도 일본에 있지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기업. 그다음에 첨단 산업도 상당히 발달한 국가죠. 그다음에 중국이 가전이라든지 일상생활용품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생산량이 많죠. 기술 수준은 잘 모르겠지만 생산량이나 가격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의류라든지 비교적 가벼운 소재의 이런 공업 제품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고, 가장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도 사실은 원료 수출이 굉장히 많아서 철광석, 이 돌멩이가 바로 수출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영토도 많고 노동력도 많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1970년대 말부터 등소평이라고 하는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로 그 전까지 꽁꽁 닫혀 있다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투자를 받으면서 중국의 이런 산업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중국이 그렇게 외국의 투자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 제품을 품질이 낮다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축적된 자본 기술 바탕으로 기계, 철강, 자동차, 선박 발달시킬 수 있는 모든 산업을 다 발달시켰고 첨단 산업 분야마저도 많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베이징의 중관춘지구, 그다음에 샹하이의 푸동지구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첨단 산업도 발달했고 AI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첨단 산업과 금융업이 발달된 이제 선전이라는 도시의 풍경이네요. 예,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기술력으로 있어서 인정받고 있는 일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지리에서 아예 큰 단원으로 하나 배웠죠. 자, 우리나라 빼고 갑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공무역이 발달했다. 이거 우리나라와의 공통점이죠. 이거 플러스 어디도 그렇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한국지리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제품, 로봇, 정밀기계,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나중에 일본을 그래프에서 딱 볼 때 어떻게 일본을 딱 구분하냐면 정밀기계하고 자동차 딱 넣으면 일본이에요. 여전히 이 나라의 무역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적으로 품질력을 자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밀기계, 자동차 이런 게 그래프에 딱 나오면 일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 중심지로서 다국적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세계 도시입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뭔지 우리 도시단원에서 배웠죠. 큰 도시에서 발달하는 서비스업이에요. 자, 대표적인 데가 도쿄 같은 도시입니다. 우리 생각난 김에 세계 3대 최상위 세계 도시 한번 해볼까요? 뉴런도. 이 세 개의 도시가 세계 도시로서 최상위 세계 도시다라고 했죠. 뉴욕, 런던, 도쿄. 이 세 도시는 최상위 세계 도시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쿄죠. 자, 그래서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라는 자동차가 조립되는데 이게 사진이 벌써 옛날 사진이라 요즘 차가 아니에요. 이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 조금 이제 우리 교과서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쨌든 일본은 여전히 자동차 강국으로서 굉장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나 정밀기계 산업도 엄청나게 발달한 국가다 말씀드렸고요. 이 풍경만 봐도 약간 일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산업 여기도 나왔고 귀여운 캐릭터도 있고, 그죠? 고령화 사회인 것도 보이고요. 그죠? 많은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인도. 가장 역동적인 경제다라고 했는데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 연령이 낮고, 아직은 경제 발전 수준이 중국이나 뭐 이런 데보다 좀 덜하지만, 역동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1차 산업이 아직 높아요. 농림업이 가장 높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제조업보다도 3차 산업의 발달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인도 하면 첨단 산업이 굉장히 함께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하고 첨단 산업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IT 개발 기술이나 여러 가지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인도 출신이 굉장히 많고 이들이 인도 본토보다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자체의 첨단 산업을 말하기는 아직 좀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인도에서 길러내는 그 대단한 인력 자원들이 이후에 인도의 첨단 산업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기억해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벵갈루루라든지 하이데라바드 이런 도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 발달했다. 이 첨단 산업과 연계되는 거죠. 자, 요거 왜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인도가 영어 사용권이에요. 인도는 영어 사용을 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시차가 딱 13시간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본사가 있고 인도에 지사가 있으면 미국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다음 인도 사람으로 딱 교체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일했어 하면 이거 공유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럼 업무가 딱 바로 공유가 되면 인도 사람이 출근해서 업무를 하다가 인도 사람 퇴근하고 또 미국 사람이 출근해서 일을 받아서 하고 이 13시간의 시차를 이용한 이런 연속적인 근무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또는 콜센터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이 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콜센터 이런 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 기업의 콜센터 같은 데를 보면 야간에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야간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려면 미국에서는 한밤중에 사람을 출근시키기보다는 인도에 있는 콜센터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인도에서는 그때가 낮이니까 이제 고객을 응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영어를 사용했다는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콜센터죠. 그죠? 콜센터. 이제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미국에서는 한밤중인데 인도에서 이렇게 낮에 전화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만 봐도 사진이 오래된 걸 볼 수 있지 않나요? 요즘에 이런 모니터 아무도 안 쓰잖아. 그죠? 교과서가 이제 나온 지가 좀 오래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중부에 여기 지금 지도에 방갈로르라고 이제 옛날 표현인데 벵갈루루 그다음에 하이데라바드 이런 도시들이 이제 주로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런 사파가 있어서 이것만 봐도 또 옛날 사진 같아요. 미국 서부가 오후 6시고요. 요때 인도는 오전 7시 30분이래요. 자, 미국 직원이 이제 짝꿍이죠. 두 명이 짝꿍인데 인도에 있는 담당자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퇴근해야지.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냈어요. 보내가고 미국 담당자로부터 메일이 왔네. 이래갖고 미국 담당자로부터 업무를 받아서 한대요. 요즘에 누가 이메일로 이걸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협업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옛날 사진이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시차가 13시간 나는 점, 그 다음에 영어를 같이 쓴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쯤만 돼도 사람들이 많은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서 인도네시아 굉장히 큰 산업국가고 인구도 되게 많거든요. 이 나라의 어떤 잠재력을 보도록 하면 자, 커피, 고무, 그 다음에 팜유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 번 나왔죠.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국가예요. 자, 이것 때문에 열대우림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팜 플랜테이션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석탄,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투톱이었죠. 석탄, 요것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자원이니까 알아두십시오. 그 밖에 노동집약적 의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이러한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요 팜유하고 석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자원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로 갑시다. 자,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자, 광산과 목장의 나라라고 수능특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광산과 목장의 나라인가 보니까 인구가 비교적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진국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비싸서 공장에서 뭘 만드는 제조업은 발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2차 산업, 그중에서도 철광석과 석탄 이런 광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이 철광석이 전 세계의
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고 소도 굉장히 많고 농장도 넓어서 1차 산업의 비중도 선진국 치고는 높게 나타납니다. 선진국 치고는. 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는 거지 1차 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1차 산업이 제일 많아요.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함정 카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종이 치네요. 원래 끊어가야 되지만 그냥 할게요. 네. 보시면 철광석, 석탄, 그 다음에 1차 산업 이런 얘기만 쭉 해놓으니까 그럼 오스트레일리아는 1차 산업이랑 2차 산업이 발달했구나. 이렇게만 해서 문제를 풀려고 딱 보면은 다 틀려요. 이거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말로는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민 소득이 상당히 높은 선진국이죠. 자, 선진국형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차, 2차 산업이 높다는 것이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3차) 산업이에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3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80%에 육박해요. 매우 높고 그 밖에 1, 2차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3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거를 잊고 문제를 풀면 오스트레일리아 철광석, 석탄, 양모 그러면 1, 2차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문제가 안 풀립니다. 요거 3차 산업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 다른 선진국보다는 이런 것도 많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 산업 위주의 선진국 뉴질랜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모, 버터 이런 축산물 수출 많고 어업이나 관광산업도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경제 규모가 좀 작고요. 경제 규모가 작고 여기도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의 3차 산업이 있어요. 뉴질랜드가 사실 문제로 출제돼서 막 산업 비중을 따지고 이러지는 않는데 오스트레일리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1차 산업이 비교적 많지만 선진국이니까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몬순아시아 여러 국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별 산업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이 나와 있네요. 자, 각 나라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표시된 나라부터 봅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지도부터 보라고 했잖아요. 자, 지도를 먼저 보시면 자, 가장 큰 나라 여기 중국 있네요. 중국. 큰 나라들만 소개했어요. 요거 뭐예요? 마름 곡골로 생긴 거 인도. 여기 뭐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섬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이럴 때 호주라고 쓰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 총생산부터 따져볼게요. 자, 이 국내 총생산을 따져봤을 때 이 동그라미 크기가 제일 큰 나라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 GDP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이 많은 인구가 생산해내는 생산물의 양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까지 미국이었는데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보다 인구가 훨씬 적기 때문에 1인당으로 치면 미국이 훨씬 더 많지만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중국이 GDP 세계 1위입니다. 요거는 문제를 풀 때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자, 중국이 가장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국가예요. 그럼 2등은 어딜까요? 미국이라고 했죠. 그럼 3등은 어딜까요? 자, 여기서 3등을 잘 따져야 됩니다. 인도일 수도 있잖아요. 3등이 인도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GDP 세계 3위는 일본입니다. 여기서도 동그라미가 두 번째로 크죠? 미국은 여기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두 번째로 큰 게 라가 일본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이 세계 3위입니다. 자, 그러면 GDP 세계 순위 3위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크기만 갖고 나라 이미 나왔고요. 이제 가다마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2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요걸 따졌을 때 자, 중국 끝났고 일본 끝났죠. 그럼 인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았는데 아까 선진국이기 때문에 3차 산업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죠? 오스트레일리아였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3차 산업 비중이 이 다른 뭐 인도,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요.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인도랑 인도네시아 구분해야 되겠죠?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이제 제일 많아졌죠. 원래 인구 1위 국가는 중국이었는데 얼마 전에 뒤집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선 또 아니다 그러고. 자, 어쨌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인도가 이 둘 중에서는 원 크기가 더 크지 않겠어요? 이 둘 중에서는 원 크기가 좀 더 큰 가가 인도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인도는 3차 산업 종사자 비율보다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좀 더 높군요. 네, 인도는 아직 경제 발전 수준이 높지 않아서 3차 산업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랑 인도네시아 중에서는 인도가 경제 규모는 좀 더 크지만 2차 산업 비율은 더 높고 3차 산업 비율은 좀 더 낮은 이런 특징을 보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되겠죠. 여기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구분했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선생님 잘 보세요. 자, 세계 GDP 1위 중국, 세계 GDP 3위 일본,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서 3차 산업 제일 발달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인도랑 인도네시아 남았는데 인구상 세계 1위에 가까운 인도가 동그라미가 더 클 거야.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요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요 가나다라만 찾아내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주로 이런 걸로 잘 나오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얼마나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게 이제 2016년 통계잖아요. 이것도 지금 옛날 통계입니다. 이 교과서가 정말 개정이 필요하죠. 우리 교과서는 이미 옛날 자료를 쓰고 있어요. 자, 철광석과 석탄의 비중이 매우 높다. 철광석, 석탄 비중도 높지만 소고기도 만만치 않다. 우리 호주산 소고기 많이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소사육, 그죠? 소사육하고 양사육하고 이거 지역도 구분하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 기후 배울 때 대찬정 분지 이런 거 나오고, 뭐 소가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고,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과 뭐 농업 상품 나오는데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있네요. 자, 양하고 소가 있습니다. 양은 좀 더 해안가에 가깝고 소는 조금 더 이제 북부지방이나 요 안쪽 지역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업적 곡물 지역도 있고 여러 산업 지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소가 어디고 양이 어디고 이런 거를 굳이 문제로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소, 양, 그다음에 기업적 곡물, 밀 같은 거 농사 엄청나게 짓는다고 했죠. 그런 거 챙겨 두시고, 뭐 지중해식 농업 요거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그죠? 그런 것들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된다. 그래서 무역 통계를 또 갖고 왔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중국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부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변화들 때문에 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중국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한 반면에 사실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원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무역 통계 보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율이 전체의 31%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많은 무역을 수출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예요. 자, 동아시아 3국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자재나 광물 같은 것들이네요. 마찬가지로 수입되는 것들을 보면, 자,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입돼서 들어오는 제품 중에 23%는 중국이고, 미국, 일본, 대한민국 순으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다면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중국은. 지금처럼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훨씬 더 무역액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아까 양모 위주의 1차 산업 위주의 선진국이다 했는데, 뉴질랜드 이렇게 곁다리로 하나 쓱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양 같은 게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러죠? 그래서 양 사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경제 협력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좀 삐끗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국제적인 협력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 지역 내에서도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경제권을 둘러싸고 인도나 중국 패권 다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힘께나 쓴다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고 있지 못해요. 예전에 사이가 좋았을 때는 RCEP, RCEP라고 부르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무역도 자유롭게 하고 블록을 만들어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몬순아시아는 오세아니아의 지하 자원을 수입해야 됩니다. 아까 한중일로 많은 자원들이 수입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각종 공산품을, 그죠, 여러 가지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게 맞는데, 국제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은 이게 아주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무역 상대국, 아까 봤죠? 2021년이 되도록 여전히 수출 상대국의 43%는 중국, 수입 상대국이 29%는 중국입니다. 선생님, 아까 있던 그래프랑 좀 다른데요. 네, 아까 있던 게 2017년 그래프고요. 요게 올해 수능 특강에 들어간 2021년 자료예요. 사이가 좀 더 나빠졌다 그랬는데 오히려 수출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비중은 매우 커졌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중도 매우 높죠. 그래서 한중일 3국이 그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입에서도 미국을 제외하면 이 몬순아시아 지역에 이런 수입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남아시아 연합 10개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였으나 2019년에 인도는 협정 타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인도랑 중국도 사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2022년 기준 15개국이 협정에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들인지 잠깐 보면, 자, 여기 인도 빼고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뭔데요? 동남아시아 10개국, 여기 인도네시아, 자, 예, 인도네시아, 이쪽이 필리핀, 그 다음에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미얀마, 타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RCEP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죠. 자, 요 지도를 보면서 국가 명칭을 한번 살펴봐도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요 지역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3강 그 민족, 종교, 지역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3강의 주제가 최근에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강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